자, 이번 강에서는 백제의 발전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강에서 수업했던 게 고구려 발전인데요. 영토 확장을 했던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도정비했던 소스리망을 꽤 넣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백제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제 발전에 처음에 나온 왕 고이왕이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가로 1번에 가다 보니까 고이왕이 나오는데요. 백제의 고대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3세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이 가다 보니까 이 고이왕 업적을 보다 보니까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한강을 장악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혼동하지 않을 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고대국가 왕들 중에 영토 확장을 굉장히 중시하라 그랬고 그 중에서 한강을 가장 중시하라 그랬어요. 한강 차지한 왕이 대표인 정복군주라 그랬는데 백제의 경우는 한강을 차지한 왕은 고이왕입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의 주류가 됐던 것은 근초광입니다. 그러면 왜 고이왕이 한강을 차지했느냐? 백제의 처음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한강 쪽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고대국가 젤로침에 나온 왕은 주변적을 정복하겠고 항군영과 투쟁하면서 영토를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니은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동그라미 2번에 갑니다. 그러면 고이왕은 어디와 교류했느냐? 중국의 서진과 교류하고 있었다.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문화를 우리나라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16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관등이라든가 육자평, 율령을 반포한다든가 공복을 제정한다 또는 관복을 제정한다. 동일한 언급이 등장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중국과 교육하면서 선진문화를 수용해서 제도정비 왕권 강화입니다. 그 외적에 귀족들의 합의국이었던 뭐를 설치한다? 남당을 설치한다는 게 동그라미 니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이왕은 제도정비에 주력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등장하고 가로 2번 근초고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초고왕은 백제에서 이 고이왕도 제도정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 그랬지만 근초고왕은 고대국가에서 영토 확장에 굉장히 중요성을 띄었던 사람입니다. 4세기 중후반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겠고 가끔 이 사람은 지도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초광 업적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제표인 정복군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왕권 강화 정책이 언급이 되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왕위는 무슨 세습? 부자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고이왕은 언급을 안 했지만 고대국가 처음에 나온 왕들은 왕위 세습은 무슨 세습입니까? 형제세습이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근초고왕 때 오면서 왕위는 부자세습으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좀 더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왕비족을 어디서 선출하도록 하느냐? 진시 가문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거에 나오겠고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다. 지방의 통제력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왕권 강화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을에 가다 보니까 서기를 편찬하고 있었다. 원래 고대국가에서 역사 편찬이 나올 때는 왕권이 강화됐을 때 자기 왕권을 후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서기 편찬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서기를 편찬하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외교관계인데 인자부터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지도를 그려놓고 조금 이따 지울 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근초광 때는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조 북조,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에 북조가 등장하고 여기에 남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남조의 국가 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동진이 나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자, 근초광은 한강을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1억의 한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제 영토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백제, 신라, 가야는 있지만 빼버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쪽이 고구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를 띠면서 동그란 2번에 동그라미 기억이 가니까 동진과 교류하고 있었다. 자, 백제는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진후부터 이 사람은 관작을 받는데 진동 장군 영낭남태수라는 관장을 받고 있었다. 관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봉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과 관계에서 외교 관계도 있습니다. 일본에 나름대로 전하고 있는 게 칼을 하나 전하는데 일본 신공왕후라든가 공공왕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강철로 되어 있는 칠기도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학을 전파하는 과정에 유학을 전파하는데요. 아직기나 왕인을 파견하게 되면서 일본에 한학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직기나 왕인 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논어나 천자문과 같은 것을 전파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칠기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에요. 근데 이 가지 달린 칼은 현재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국 외쪽으로 또 영토 확장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국외 쪽으로. 자, 국외 쪽. 이 빨간 것은 외교관계라 그랬어요. 영토 확장을 들어가도록 노란 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수군을 파견하고 이쪽으로 수군을 파견합니다. 요게 라오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수군을 파견하고 이쪽으로 수군을 이 영토를 점령을 하는데 여기가 산둥반도 지역이 되겠고 이게 라오둥반도,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나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국외적인 영토 확장입니다. 또 하나 영토 확장은 일본 북큐슈 지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토 확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고군을 전사시키겠고 가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었다. 가야를 압박합니다. 전라도 지방에 목지국도 복속시키게 됩니다. 전라도 지방에 목지국도 이러한 영토 확장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왕들 중에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과 더불어서 근초광도 굉장한 많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초광이 시험 문제에서 꽤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근초광 업적. 이렇게 우리가 등장.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침류왕이 등장합니다. 침류왕은 적당히 보시면 되겠는데 4세기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동진후부터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를 수용해서 바로 불교가 공인되고 있다. 가로 4번에 가다 보니까 비유왕이 등장하네요. 비유왕도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건데 자,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장수왕은 남아정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제동맹을 체결했고 남조의 송과 교류한다. 여기 송은 자, 우리가 고려시 나왔던 송이 아니에요. 남조 쪽의 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계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계로왕은 자, 장수왕은 남아정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위에 국서를 보냈지만 북위가 도와주지 않는 면을 띄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지만 이 계로왕 그래서 죽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사람은 고구려에서 보냈던 도림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대단히 토목공사라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도 등장합니다. 아차산성에서 장성한테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고, 가로 6번에 가다 보니까 문주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주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수도를 개로왕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개로왕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성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문주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전도하고 있다. 475년이 되겠죠. 그러면서 누구 세력을 등용하게 되느냐? 자, 해씨와 진씨 세력 등의 왕비족의 발호로 왕권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가로 7번에 가다 보니까 동성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동성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5세기 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왕, 자, 대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와 결혼동맹, 신라와 나제동맹을 체결했던 비유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던 동성왕과 소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남제와 교류하고 있었고, 영토 확장과 관계되면서 탐나를 복속하고 있다. 탐나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를 복속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2번에 아니라 국내 정치와 관계되면서 사연백의 토착 세력을 등용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궁궐을 중수한다든가 내성을 축조하겠고, 수도 외곽에 성들을 여러 개를 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성왕 때 여러 성들을 축조하겠고, 나름대로 사시, 연피, 백시 등의 토착세를 등용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예요. 이 시도가 다음 왕이었던 문영왕과 성왕 때 백제의 중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중흥과 관련된 기여가 됐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가로 8번 문영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영왕과 성왕은 참고로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영왕은 일반적으로 문화편에서 좀 더 중요하고, 성왕은 정치편에서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영왕에서 첫 번째 외교관계에서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게 됩니다. 이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관작을 하나 받아요. 그 관작이 어떤 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동대장군이라는 관작을 받는다, 책봉을 받는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초고왕이 중구로부터 받았던 관작은 진동장군 영낭랑태수라는 관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동장군만 해도 관계는 없는 사람인데, 여기는 영동대장군이라는 관작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언급이 되겠고, 동그라미 면에 가다 보니까 일본과도 교류하게 됩니다. 원래 백제는 일본과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반적으로 선진 문화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이냐? 백제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대과 마지막에 가면 문화편에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서 삼국 문화가 일본에 넘어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는 백제. 이런 언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별에 가다 보니까 정치 논리로 22담노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 원래 이 담노제라는 것은 백제 초기부터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문영왕은 이 담노제를 좀 더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22담노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키운 거예요. 그럼 문화적인 면과 관계되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자, 양과 교류한다 그랬잖아요. 이 양과 교류하면서 문화적 업적에서 중국에 가다 보니까 나오는 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뭐냐? 백제사절단이 중국에 갔는데 이것을 그림 그려놓은 양직공도가 있어요. 현재 중국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직공도. 또 하나, 양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이 무덤 양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벽돌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벽돌무덤이 문영왕 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화편에서 이쪽이 꽤 나온다. 백제 문영왕에서 정치편 어떻게 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편 이건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채 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영왕은 문화편을 더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언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가로 9번에 가다 보니까 문영왕의 뒤를 이었던 성왕이 나오네요. 6세기 중반 성왕과 동시대 사람은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 같이 공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백제 중흥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왕 첫 번째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다? 사비로 천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면 국가 발전적인 목적에서 사비로 천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호는 남부여로 계층을 하고 있었다. 국호는 남부여로 계층을 하면서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중앙에 21을 동그라미 디귿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오부, 오방의 관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내려가다 보니까 불교를 장려하고 있었다. 이 불교를 장려하는 과정에 겸익을 인도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노리사 치계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합니다. 일본의 불교를 노리사 치계 전파한 게 일본의 최초 불교 전파라고 언급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가다 보니까 외교관계예요. 이 외교관계에서 남조 양나라와 교류합니다. 남조 양과 교류했던 게 문영왕이 더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도 교류한 것은 어쩔 수 없죠.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양과 교류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불교를 전한다든가 유학을 전한다든가 동그라미 3번 영토학자. 자, 성왕 때 영토학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그리면서 이쪽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5세기 때 한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였느냐? 고구려 장수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수왕 때 영토는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위가 고구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6세기 무렵에 가면서 성왕과 진흥왕은 한강을 뺏어먹거든요. 자, 여기에 백제의 성왕과 여기에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둘이 연합을 해서 한강을 나눠먹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라는 이쪽 한강 상류를 장악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백제는 한강 하류를 나눠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라가 한강 상류를 장악하면서 세웠던 비석을 우리가 단양적성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51년입니다. 단양적성비가 사료로 나오는 게 경찰 쪽에서 잠깐 사료 나왔는데요. 단양적성비는 사료에서 딱 이 한 단어만 보시면 돼요. 야이차 이 사람 한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사료에서 야이차란 이름이 나오면은 무조건 단양적성비다. 그러면 이 야이차라는 것은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신라가 여기 지방을 공격할 때요. 이 지방의 토착 세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니까 여기를 차지했던 관계로 이 지역 사람한테 포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고, 다음 쪽으로 가서 신라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를 신라가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553년이에요. 그러면서 신라는 신주를 설치합니다. 새로운 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백제 성왕은 어떻게 됩니까? 열받겠죠. 신라 진화 열받습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가야와 연합을 합니다. 이때 가야는 대가야인데요. 가야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한 전투를 우리가 관산성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54년이에요. 이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나왔지만 이때 성왕이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라니까 당연히 한강 백제의 전사라면은 신라와 백제의 동맹은 깨지게 되겠죠. 나제 동맹이 깨진다. 언제? 553년에 깨지겠죠. 그래서 120년간의 나제 동맹은 파기된다. 성왕을 죽이고 나서 555년에 한강 하류의 북한산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게 북한산비입니다. 이 과정 뒤에도 진흥왕은 더 있지만 성왕과 관계되는 것은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성왕에 관한 얘기다. 근데 성왕은 한강 하류는 일시는 장하겠다. 일시는 장하겠다. 그러니까 영토확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업적에 나온 것보다 정치적 업적했던 성왕을 좀 더 시험 문제에 중시하는 이유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로 10번으로 갑니다. 가로 10번에 가면 무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왕, 7세기 사람으로 우리가 국어책에서 이야기하면 서동요에서 나오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서동요는 조금 문제도 있긴 합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무왕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건립하기도 하면서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려고 했느냐?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익산 미륵사의 석탑 안에서 글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무왕의 부인이 백귀 귀족의 딸이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서동요의 무왕의 부인이 좀 누구였느냐, 즉 서동요가 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시험에서는 문제화되었던 대목인데 어쨌든 그런다. 그러면 자, 내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외교관계로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 당으로부터 대방군왕 백제왕이란 칭호를 받았고,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 관늑을 파견하고 있었다. 천문역법을 전파하겠고, 동그라미 뒤에 나니까 신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의 관계, 무왕 관계는 갈등적인 면이었지만 당의 요청으로 좀 우호적인 관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런 언급이 등장하고, 동그라미 2번 익산천도를 시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왕은 수도를 사비에서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서 익산 미륵사라든가 익산 미륵사의 석탑을 건립한다. 근데 익산 미륵사 석탑은 문 앞편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게 만든 탑이다. 이 언급이 등장합니다. 가로 11번 의자왕이 등장하네요. 백제 멸망할 때 마지막 왕으로 나왔던 왕입니다. 자, 의자왕. 근데 의자왕은 처음에 정치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동정차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말년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초기 정치,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에 고구려와 연합하고 있었고 신라를 자주 공격합니다. 이 신라를 공격하는 과정에 동그라미 가와 동그라미 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가, 미우성 등은 40여 성을 점령했고 대야성을 함락했다. 이 동그라미 가와 나는 가끔 이 의장의 업적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나에 대한 연장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년정치를 놓고 연장선을 합시다. 말년정치. 이 의장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말년에는 사치양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을 했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대야성 전투와 관계되면서 이쪽을 지우고요, 좀 더 연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그리지 않고 백제신라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대야성이 함락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야성이 합당 64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야성, 이때 신라왕은 선덕여왕 정도가 됩니다만은 대야성조가 김품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품석이는 김춘추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야성이 함락당하면서 대야성주 김품석 죽고요, 자, 김춘추의 사위가 죽을 뿐만 아니라 김춘추의 딸도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신라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고구려에 갔던 사람이 우리 김춘추가 갑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당시 고구려 왕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입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영계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김춘추한테 무엇을 요청하느냐? 한강을 뺏어갔으니까 중령이북, 다시 말하면 한강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겠다. 근데 김춘추가 그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고 넘겨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와 군사적 원조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춘추가 다시 어디로 간다? 중국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렵에 또 하나 중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무렵 전투가 안시성 전투예요. 64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안시성 전투에서 태종이 직접 공격했는데 태종이 양만춘의 화살에 눈을 빼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실패합니다. 이기서 당이 느끼는 게 뭐냐? 비록 나는 고구려를 멸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신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당나라 간에 동맹이 체결되는 나당 동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나당 동맹이 날 때 백제를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와 신라는 어떻게 영토를 나눠먹는다?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위에 쪽은 당이 먹고 밑에는 신라가 먹는다. 이런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뒤에 연장선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참고로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백제 왕들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면 03번 이제 신라의 발전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02번 백제까지 끝났고 이제 03번 신라로 넘어갑니다. 신라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3번 신라 발전 제일 처음에 나온 왕 내무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내무랑 4세기 말에서 5세기 첫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무랑은 자 참고로 공부할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내무랑 없자 동그라미 기억하다 보니까 왕위를 세습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왕들은 무슨 세습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세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국호를 그 안에 보다 보니까 마립간으로 바꿨다. 대군장, 대수장이라는 의미의 정치적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킨 겁니다. 동그라미는 중앙정부 통제력이 강화됐다. 자, 고대과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 통제는 좀 더 강화된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복활동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진안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 동그라미 2였고 동그라미 3번에 왜구를 토벌하고 있었다. 왜구 토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강에서 이야기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유물이 뭐였죠? 호우명 그릇이었고 가야에 끼쳤던 영향은 정기가 연맹이 깨지고 어느 가야? 후기가 연맹, 다시 말하면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되고 대가야가 연맹장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대외관계 동그라미 기억하다 보니까 전진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고구려 관계, 이 고구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광개토대왕한테 신라 왕이었던 내무랑이 왕족을 불모로 보낸다는 내용, 이게 동그라미 가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나에 나와 있는 것은 왜구를 토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가로 2번 눌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늘지왕. 자, 동그라미 1번이니까 왕이 세서. 여기서 왕이 세습은 형제였지만 늘지왕 때는 부자세습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동그라미 2번. 불교를 전리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불교를 전리하고 있다. 이때 묵호자란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는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공인됐지만 신라는 불교가 들어온 것은 늘지왕이지만 공인은 법흥왕입니다. 나중에 불교편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내용을 언급하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3. 우차법을 제정하고 있었다. 우차법. 동그라미 4. 대외관계입니다.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장수왕은 남하정책에 대항해서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동그라미는 일본과는 적대관계였다. 일본과는 적대였다. 가로 3번. 소지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소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세기 말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대외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지왕 때 나제동맹했지만 소지왕 때는 백제와 결혼동맹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관계를 좀 더 강화시킨 것 같다. 동그라미에 가다 보니까 동경에 시장을 설치합니다. 동경에 시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동경에 시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배 가니까 우역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우역 설치의 마지막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촌을 육부의 행정구역으로 정비했다. 이 말 있죠? 이 말은 굉장히 골짜기 단계에서 언급이 된다. 육촌을 육부로 만들었다. 근데 소지왕이 몇 세기 사람입니까? 5세기 말이죠. 그래서 5세기 말에 육촌을 육부로 만들었다. 이 말을 신경 쓰시 바라겠고, 가로사 지증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증왕 6세기 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반을 조성했고 그 결과 법흥왕, 진흥왕 때 좀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지증왕은 동그라미 1번에 왕권 강화 정책이 나오는데 한화 정책이 첫 번째 나왔네요. 거기 한문 단어를 보면 한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는 될 화자죠. 그러니까 중국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중국화 정책과 관계되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호를 사로에서 신라로 바꾸었다. 하나. 동그라미 나에 가다 보니까 왕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뭐로 바꿨다? 왕으로 바꿨다. 두 번째. 세 번째. 중국의 군현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세 개가 중국의 한화정책, 신라 중 하나가 있는데 입시문제에서는 이 신라 쪽을 꽤 많이 씁니다. 사로에서 신라로 바꾸는 내용은 신하의 건의와 관련되는 것을 사료로 쓰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쪽에서는 이 신라의 칭호를 사용하는 사료 쪽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 동그라미 위에 갑니다.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고 있다.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고 있다. 크게 신경은 안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호제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시호제라는 것은 왕이 죽으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과할 때는 업적에 따른 부과를 거의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증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호는 당연히 지증왕이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경제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경제 발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순장을 금지한다. 자, 사람이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노비를 생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순장 금지는 노동력 확보 차원이 등장할 겁니다. 우경법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삼안에서는 농사의 가축이라 그랬죠. 신라 지증왕 때는 우경이라 그랬습니다. 구분을 좀 해두시고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동시전을 설치하고 있다. 동시전을 설치하고 있다. 이 동시전이라는 것은 동시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고 우상국을 복속하고 있었다. 우상국 복속 신라장군 이사부가 배를 타고 가면서 우상국을 접근하는데 잠깐 사료적인 면을 본다면 이사부가 배를 타고 우상국에 갑니다. 이때 배에다가 커다란 나무 사자를 조각해 갖고 갑니다. 그래갖고 우상국 앞바다에 가서 너희들 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너희들을 잡아먹겠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국 사람이 복속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이 우상국 복속이 등장하면서 울릉도나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이때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지증왕 업적이에요. 근데 이 지증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면에서 본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5번. 자,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법흥왕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법흥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6세기 전반 사람입니다. 법을 발전시켰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니까 율령반포는 당연히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사람 업적으로 우리가 본다.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 율령을 반포하고 있었다. 율령을 반포하니까 법을 정비하면서 나름대로 지배권을 키우고 있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갑니다. 공복을 제정하고 있었다. 공복을 다른 말로 관복이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때 공복은 자비청황. 나중에 사회편에 가면은 신라의 골품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공복을 이야기하겠고 17관등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신라 관등은 17개의 관등이라 그래서 17관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디귿에 가다 보니까 관제를 정비하면서 병벌을 설치한다든가 상대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 상대 등은 신라 통일 전에 우리가 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니은에 골품제를 정비하고 있었다. 자, 이 골품제는 신분제도였고 공복을 신분제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신분제도와 공복제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겁니다. 연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신경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왜 신경 쓰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건원은 법흥왕의 연호잖아요. 그런데 건원을 가지고 진흥왕 연호로 쓰는 문제가 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원이 신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연호기도 합니다. 신라에 최초 사용한 연호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비읍으로 넘어갑니다. 불교를 공인하고 있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불교가 들어온 것은 늘지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입니다. 꽤 오랜 기간 만에 불교는 공인되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겠고 동그라미 2번 하니까 대외관계입니다.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니은에 금강가야를 병합하고 자, 금강가야를 병합한 것은 법흥왕이고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흥이라 그랬잖아요. 구분을 좀 해두시겠고 양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하나가 빠졌네요. 동그라미 15세 가다 보니까 불교식 왕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데 법흥왕부터
진덕일왕까지 불교 신왕명을 써요. 근데 가장 대표인 사람은 법흥, 진흥, 진평왕입니다. 이 법흥왕은 제도정비론자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토확장과 제도정비를 가장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흥왕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 강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고 이번 강을 끝내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백제에서 자, 영토 확장을 했던 사람은 건초광이라 그랬습니다. 꽤 머릿속에 넣고요. 지도를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정비했던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고이왕이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겠고, 참고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문영왕과 성왕이라 그랬지만, 문영왕은 문화편이 좀 더 중요하고, 근데 문화를 갖고 정치를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왕이 좀 더 중요하다. 이거이 좀 더 떨어진다 그랬고, 신라에서 중시되는 왕. 자, 원래 영토확장은 진흥왕입니다. 근데 진흥왕은 다음 강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빼고 법흥왕이 등장합니다. 제도정비 왕 꼭 머릿속에 넣고, 참고로 들어갈 사람이 내무랑 참고로 머릿속에 넣고요. 6세기 초에 나왔던 지정왕, 이 왕도 참고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라의 가장 중요한 진흥왕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